네, 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일단은 먼저 이준석 대표의 압수수색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 이거잖아요, 혐의가.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적인 상황,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당대표로서 부적절한 공모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피해자로 적시를 하면서 휴대폰도 압수하고 자택과 사무실 국회의원회관 압수했다라는 것이 과연 좀 적절했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으면은 네. 이제 핍박받는 정치인, 이겨낸 정치인 이러면서 스토리를 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피의자로 적시됐다라는 것이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준석 대표가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좀 부적절한 공모를 특검에서는 다른 사실을 좀 파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러한 정확한 증거를 내세우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법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피의자로 적시를 했으면 기소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한 네. 법정 투쟁이 예고되어 있다. 거기서 이제 무죄 받아야 네. 이게 정치 생명에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겨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이제 특검의 수사가 좀 무리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알려진 거는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 경선이라는데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한 것이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합니다. 이 대표, 저기 김영선 의원 뭐 선거 때 나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냥 공관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당신이 최종 결정권자니까 김영선 좀 공천해줘, 이랬다거나, 네. 아니면은 윤상현 의원이 얼마 전에 특검 가서 진술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사실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받고 이준석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당선인과 뭐 영부인 될 분이 김영선 주라는데 우리가 뭐 김영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체면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당선인의 부탁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대표도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공관위 차원에서 그렇게 올릴 테니까 알아서 그냥 찍으세요. 이러면 이제 그것도 공모인 건데, 네. 이런 거 없이 네. 이렇게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의자로 적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장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그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예를 들어 좋아서 둘 사이에 어떤 오간 뭐 문자든 뭐가 있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딱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가물가물 잊어버렸는데, 네네. 당시 이제 대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막 괴롭혔잖아요. 후보 과정 중에서. 네네. 왜 내 말 안 듣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출 사건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윤핵관들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숨봐줘야지 언제 쫓아낼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랑 이 공천 문제를 공모하거나 상의하거나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해 살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해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망신주기 아니냐,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로 선출되고 그 다음날 나 6시에 너 이거를 압수수색을 해? 이거는 망신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왜 망신 주려고 하지?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 과정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의 부적절한 얘기를 내가 옮겼다고 그래서 나를 정치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야, 특검도 이거 정치보복 프레임에서 나를 핍박하려고 하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과거에 칠불사 회동은 이번 압수수색하고 좀 관계가 있을까요? 칠불사랑 그때 네. 지방선거 공천이랑 달라요. 그럼 연도가 다르잖아요. 예. 지금 김영선 공천 문제되는 거는 2022년이고 네. 칠불사는 2024년 네. 그 총선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 칠불사에서도 네. 그 회동했을 때도 여러 가지 부적절이 있었다면은 네. 그건 문제가 될 텐데 이번에 적시한 거는 윤석열 당선인과 공모하여잖아요. 공모. 근데 칠불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해가지고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관이 없어요. 칠불사 회동권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대표로서 이제 끌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을 모셔봤는데 네. 그냥 별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거나 기소돼가지고 재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럼 의정활동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계속 변호사랑 상의해야 되고 유리한 증거도 찾아야 되고 심리적으로 그냥 위축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워낙 담대한 사람이니까 네. 배포가 큰 사람이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본인들은 주장하겠지만 그래도 지방선거라는 전국 단위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당대표로서는 상당한 족쇄가 채워진 거죠. 일단은 장성철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기소까지 갈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를 적시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은 내란 특검 관련 이상민 전 장관 관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구속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네. 이번 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MBC 단전 단수. 네. 이거는 내란을 동조하고 방조한 거다. 그 혐의잖아요. 네. 정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인 언론사의 단전 단수하겠다는 것은 언론 탄압이잖아요. 네.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거를 만약에 지시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구속 사유감이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거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정말 많은 국민들 마음 아프게 했던 이태원 참사에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셨잖아요. 네. 그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재난의 실무적인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변명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과연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보 같아요. 만약 그때 제가 이렇게 참 참혹한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제가 행안부 장관 그만두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그만뒀으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연루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러한 의혹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술친구 이러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같이 행안부 장관을 끝낼 거다 그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권력을 너무 우습게 보고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죠. 네. 이상민 전 장관이 혹시 이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끝까지 갈까요? 근데 증거가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단전 단수라는 얘기를 저기 그냥 서 있다가 저 책상에 있는 쪽지에 써져 있는 거를 내가 봤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CCTV를 통해서 그 발언은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검이 대통령실 CCTV로 확보를 했죠. 예. 예. 그리고 많은 국무위원들 그 당시에 이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공모회 때 많은 장관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 다 했잖아요. 네. 그 퍼즐을 맞춘 거예요. 당시 이상민 장관이 뭐라 했어요? 이상민은 무슨 행동을 했나요? 무슨 지시했나요? 다 퍼즐을 맞췄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징적인 게 이상민 전 장관의 이제 이걸 보면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국무총리도 전 국무총리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될 텐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역시 뭐 나는 몰랐었다, 뭐 집에와 보니 뭐 뒷주머니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영향을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CCTV를 통해서 예, 그것도 거짓말로 다 확인이 돼가지고요. 네.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 당시 작성 안 되고 이거 문제될 것 같으니까 차후에 작성을 해서 사인했다가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거 없애야 돼. 이런 식의 막 이상한 짓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국무총리로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렇게 됐으면은 국무총리로서 정치적인 법률적인 책임을 당해져야죠. 네. 자, 이것도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특검이 뭐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니까 뭐 얘기할 거리 감당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너무 전선이 넓어요. 넓어요, 정말. 뭐 170명이라고 하지만은 그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혐의들을 조사하는 걸 보면은 네. 그 인원 가지고 170일 동안 과연 수사가 가능할까? 뭐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여러 가지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네. 여러 사람 압수수색도 하고 불러 예. 조사도 하고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변죽만 올리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추리겠죠. 좀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부분 좀 추리고 조사가 마무리 안 된 것은 또 다시 뭐 상설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로 넘겨가지고 네. 수사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VIP 경로설 관련해서 이제 조태영 전 국정원장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추려질까요? 추리는 거에 들어갑니까? 직권남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뭐 대통령 경로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경로를 해가지고 불법적인 부당한 지시를 이 밑에 수하의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적인 지시를 통해서 박정훈 대령을 어렵게 했다. 그 점을 지금 처벌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로설은 이미 김태효 제2차장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별로 쟁점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이제 안보실장으로서 주태영 실장이 과연 어떤 그런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혹은 직권남용에 저촉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사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부당하게 개입이 됐으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그렇죠. 못하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지켜봐야 돼요. 네. 시작 단계라서. 예, 시작 단계니까 예. 자, 다음은 이제 여야 전당대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좀 부드럽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밑에서는 지금 박찬대 후보가 역전승하기 위해서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분위기는 정청래 후보가 초반 분위기를 기선제압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권리당원에서 네. 뭐 충청도 지역과 영남 지역인가요? 거기서 한 65% 정도 얻는 그런 성과를 이뤄내가지고 기선제압을 했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내부 관계자들의 멘트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박찬대가 되겠지
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정청래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 지역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네. 25% 정도 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도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좀 역전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프레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내부 평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따라가잖아요. 이제 처음에 정청래 후보가 이 내란잔당 국민의힘 우리가 심판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박찬대 후보는 그래도 좀 집권여당으로서 대화 타협. 이러다가 이제는 나도 이제 아하. 국민의힘 하여튼 가만두지 않겠어요. 이렇게 네. 바뀌었단 말이에요.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네요. 따라가는 전략이잖아요. 네, 1등을 그러니까. 따라가서는 네. 2등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정청래 후보의 승리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대의원 표에서는 그래도 박찬대 후보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빙 승부 네. 이렇게 좀 원론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거기 때문에 거기 내년 지방선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게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보다는요. 네. 지금 내란정당 국민의힘 어떻게 심판할까 지금 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거기에 지금 꽂혀 있어요. 1번이 그거군요. 예. 네. 그다음에 검찰개혁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네 번째가 지방선거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낼 전략이 있느냐. 이제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좀 이럴 때는 자극적이고 과격한 말이 좀 먹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투표가 진행 중이긴 한데 대의원 표심도 있으니까 네. 이 두 후보의 이 메시지가 좀 더 자극적이고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장소희철 소장의 그 보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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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당대표가 나오게 되면 네.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상대 뭐 여야가 예. 여야 간의 대화는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진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두 후보분들이나 권리당원분들이 국민의힘 바라보는 눈이 호의적이지 않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을 상정해서 예상을 해보면 네. 이건 티격태격이에요. 그냥 계속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도 잘못됐다. 윤석열 좀 억울해 보인다. 뭐 그런 거잖아요.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 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고요. 누가 되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더 나을까요? 예측해 보신다면. 그게 이제 좀 의미 없는 질문인 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등 김문수, 2등 장동혁이에요. 네. 이 두 사람의 주장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냥 부정선거 막 이러고 전환길이 뭐가 문제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윤석열 억울하잖아. 탄핵 잘못됐어. 한동훈이 잘못이야 막 이런 주장하잖아요.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 쪽이 누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은지. 아, 예. 그 똑같을 것 같은데요. 누가 되든. 아니, 두 분 다 이제 메시지가 좀 똑같은데 덜 과격해 보이는 게 박찬대 후보가 아닐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누가 될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내부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 전한길 씨 얘기했는데 전한길 씨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뭐 내부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 프레임 규정이요. 친 한길이냐 아니면 반 한길이냐 아니면 노 한길이냐 이 세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전환길을 옹호하는 사람, 전환길 반대하는 사람, 전환길에 관심 없는 사람. 네. 전환길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당을 새롭게 변화, 개혁, 쇄신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에 관심 가져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전환길이 뭘 잘못했냐고. 전환길이 잘못했잖아. 전환길에 관심 쏟지 말자. 주어가 전환길인데 덮어버렸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개인적인 시선으로 보실 때 안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보면.
근데 일단은 폭삭 망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세워야지 저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홍준표 전 시장하고 비슷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홍준표 시장은 정치적인 꿈이 있으신 분이고 저는 정치적인 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망해라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구원 투수다 아마 이렇게 하실 텐데 좀 정치의 의도가 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썩 옳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거냐? 원로로서 꼭 저런 식으로 신천지 얘기 꺼내면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정통성부터 지금 건드리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본인 대구시장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그냥 아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그냥 코박콩하고 막 그랬는데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네. 맞냐? 아유, 그런 사람들 다 신물 나요, 진짜. 네. 그러면 지금 장 소장님의 생각은 국민의힘은 간판 내리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그게 맞겠죠.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딱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어요. 김문수 이제 당대표가 윤석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지옥인데 에어컨 달아줍시다. 그러면 이제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장동혁이 그냥 장동혁 이제 그만두는구나. 그러면 네.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네.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거든요. 네. 혹시 당선되면은 막 이제 또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한 최고위원 회의를 보면은 국민의힘 누가 관심을 갖고 대한정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한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